타이어와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진 낡은 냉장고를 한 무리의 10대들이 우연히 발견했다. 그들의 시선을 끈 것은 공업용 테이프로 꼼꼼하게 감겨있는 문이었다. 아이들은 누군가 그 안에 귀중한 것을 숨겼을 것이라 생각하고 테이프 몇 줄을 뜯어냈다. 하지만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10대들은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 때문에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마이크 토레스 순경이 도착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남은 테이프를 잘라내고 냉장고를 완전히 열었다. 안에는 심하게 부패한 시신이 있어 즉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망자의 신원을 알려줄 만한 문서나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거의 한 달 동안 도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떠들썩한 사건을 즉시 떠올렸다. 5주 전 5살 코디 브라운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사진은 곳곳에 붙어 있었고 경찰은 모든 가설과 단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제 수사팀은 가장 유력한 추측, 즉 냉장고에서 발견된 시신이 바로 코디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적인 감식을 진행해야 했다. 이는 이제 경찰이 단순한 실종이 아닌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99년 7월 10일 파르마 교회의 메이플 드라이브. 따뜻한 토요일, 누군가는 잔디를 깎고 누군가는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다른 여름 주말처럼 평온하고 안전해 보였다. 브라운 가족은 거리 중간에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집은 단층으로 잘 가꿔진 잔디와 차고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있는 깔끔한 모습이었다. 가장인 존 브라운은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 그는 건설 자재 상점의 관리자였다. 그의 아내 로라는 집에서 5살 아들 코디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메이플 드라이브는 많은 이웃들이 서로 잘 알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조용한 교외 지역이었다. 예외는 오른쪽 이웃이 나서 벤스였다. 그는 52살이고 혼자 살았다. 아서는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새벽에 집에 돌아와 온종일 잠을 잤다. 그는 신경질적이고 소음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며 이웃에게 자주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피하려 했다. 사람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서와 거리를 두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날 아침 로라는 부엌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창밖을 보며 코디가 마당에서 노는 것을 확인했다. 아들은 잔디 위에서 공을 차고 있었고 완전히 평온해 보였다. 그의 행동에 이상한 점은 없었다. 정오 무렵 로라는 청소를 마치고 잠시 쉬며 차를 마시기로 했다. 그녀는 다시 마당을 확인했다. 코디는 그 자리에 있었고 계속 놀고 있었다. 컵을 가지러 간 사이 집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로라는 거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친구 제니퍼였다. 그들은 사소한 일상사와 주말 계획에 대해 불과 몇 분간 이야기했다. 통화를 마친 로라는 부엌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다. 마당은 이미 비어 있었고 아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코디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하며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불렀을 때 대답이 없자 가벼운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침실, 욕실, 거실을 빠르게 확인했지만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자 로라는 마당으로 나가 다시 코디를 불렀다. 대답은 침묵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부지와 아서의 영역을 구분하는 울타리에 닿았다. 이웃의 차고는 닫혀 있었고 부지는 텅 비고 조용하며 완전히 평범해 보였다. 몇 초 후 이웃집 문이 거칠게 열리고 아서가 현관으로 나왔다. 그는 방금 잠에서 깬 듯 짜증이 난 표정이었다. 로라는 그에게 아들을 보았는지 물었다. 아서는 불만스럽게 아무도 못 봤다고 대답하고 그녀가 자신의 잠을 방해한다고 불평한 뒤 몸을 돌려 문을 세게 닫았다. 이웃과의 대화 후 로라는 더욱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마당을 둘러보았고 코디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놀던 공도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울타리를 꼼꼼히 확인했지만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시계를 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지 약 10분이 지나 있었다. 로라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코디가 근처 어딘가에서 놀다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이웃 마당을 확인하러 서둘렀다. 15시 15분. 로라는 현관에 서서 텅 빈 마당을 바라본다. 공도 코디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일 거라 생각하지만 마당은 비어 있고 그녀의 목소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재빨리 마당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하며 덤불, 그네, 심지어 현관 및 공간까지 살펴보지만 아무도 없다. 그 다음 로라는 왼쪽 이웃집으로 달려간다. 그 집은 2달째 비어 있었다. 맞은편 이웃 엘렌은 꽃에 물을 주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로라는 길을 건너 머핀의 집으로 간다. 짐과 그의 아내 칼라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둘 다 집안일에 바빠 거의 밖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웃들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미 30분이 지났지만 결과는 없다. 로라는 남편에게 전화하고 조는 일을 그만두고 급히 집으로 향한다. 15시 45분 로라는 9B1일에 전화해 코디가 자신들의 마당에서 바로 사라졌다고 교환원에게 알린다. 그녀는 아들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한다. 교환원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로라의 목소리에서는 불안함이 묻어난다. 10분 후 경찰 순찰차가 집 앞에 나타난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둘러보고 이웃들에게 다시 질문하지만 대답은 변함이 없다. 아무도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 경찰은 집 주변의 울타리, 담장, 덤불을 확인한다. 코디가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흔적은 찾지 못한다. 경찰은 아서의 집에도 다가간다. 이웃은 짜증이 나 있고 반복되는 질문에 분명히 불쾌해하며 아무도 보지 못했고 교대 근무 후 잠을 자려고 했을 뿐이라고 다시 주장한다. 경찰은 더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하고 떠난다. 저녁이 되자 수색은 확대된다. 추가 순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한다. 공원, 숲지대, 인근 거리와 공터를 확인하는 대규모 작전이 시작된다. 부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네를 돌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어둠이 내리자 경찰견과 조련사들이 도착하지만 그들조차 뚜렷한 흔적을 찾지 못하고 금방 방향을 잃는다. 자정이 되도록 수색은 여전히 결과를 내지 못한다. 브라운 가족의 집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텅 비고 생기 없어 보인다. 코디의 방에는 장난감들이 제자리에 있지만 방의 주인은 없다. 새벽 1시, 경찰은 코디 브라운을 공식적으로 실종자로 발표한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공식적인 수사다. 경찰은 사고, 가출 또는 납치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준비를 한다. 다음 날에는 동네 주민 전체에 대한 상세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브라운 가족은 자신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는다. 1999년 7월 11일 코디 브라운이 실종된 다음 날 경찰은 메이플 드라이브 거리에 정기적인 방문 조사를 시작한다. 경찰관들은 이웃들의 모든 말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까지도 모두 기록한다. 어제 이미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았고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형식처럼 보인다. 스티브 허드슨 경관은 차분하게 한 집씩 방문한다. 모든 집에서 같은 대답이 나온다. 자기 일을 하고 있었고 특이한 점은 보지 못했습니다. 전곳까지 그는 14채의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그의 목록에 있는 마지막 주소는 브라운 가족의 오른쪽 이웃인 아서 벤스의 집이었다. 허드슨은 집에 다가가 문을 여러 번 두드린다. 1분 후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잠이 덜 깨고 짜증난 표정의 아서가 나타난다. 순경은 자신을 소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하며 어제 일에 대한 표준적인 질문을 한다. 벤스는 열의를 보이지 않고 건조하고 짧게 대답한다. 특이한 것은 보지 못했고 야간 근무 후에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허드슨은 뒷마당과 차고를 둘러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다. 벤스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옆으로 비켜선다. 순경은 마당을 유심히 살핀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단정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없다. 그 다음 그는 차고로 다가가 문을 살짝 열자마자 강한 염소 냄새를 맡는다. 냄새가 너무 강해서 허드슨은 익숙해지려고 한 걸음 물러선다. 그는 아서에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묻는다. 벤스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최근에 실수로 엔진 오일을 쏟아서 손에 잡히는 첫 번째 것이 염속의 표백제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얼룩을 지우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설명은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들린다. 허드슨은 그에게서 의심할 만한 점을 찾지 못한다. 그는 이 순간을 수첩에 기록하며 간단한 메모를 남긴다. 대상 벤스는 아무것도 보지 못함. 차고의 강한 염소 냄새, 쏟은 오일을 청소했다고 설명함. 이 기록은 만약을 위해 자동으로 작성된다. 한편 다른 순경들은 이웃들의 신문을 마친다. 대답은 거의 동일하다. 아무도 특이한 것을 보지 못했고 소음이나 비명, 의심스러운 것을 듣지 못했다. 마치 온 동네가 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다. 이틀째 저녁이 되어도 경찰은 여전히 실질적인 단서 하나 없이 남아있다. 동네 수색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자원봉사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브라운 가족에게는 상황이 빨리 해결될 희망이 점점 줄어든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다. 모두가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기다리는 것 같다. 경찰은 점차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코디가 실종된 시점에 자신의 행방을 증명할 수 없는 모든 이웃을 포함하는 추가 조사 대상자 목록을 작성한다. 그 중에는 아서 벤스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경찰관도 허드슨이 아서의 차고에서 나는 염소 냄새에 대해 남긴 메모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 세부 사항은 수백 개의 비슷한 기록 중 하나로 서류 더미에 놓여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곧바로 이 우연한 메모가 경찰로 하여금 코디 브라운의 실종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 것이다. 수사 초기 며칠은 긴장된 일상 속에서 흘러갔다. 자원봉사자들과 경찰은 숲지대, 지하실, 차고, 심지어 배수관까지 샅샅이 수색했다. 하지만 7월 13일까지 수색은 실질적인 단서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사건을 실종해서 잠재적 범죄로 전환해야 했다. FBI 규정에 따르면 조사는 항상 가장 가까운 주변 인물부터 시작된다. 7월 14일 아침, 존과 로라 브라운은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그들은 따로 신문을 받으며 코디가 실종된 날의 사건들을 상세히 재구성했다. 존은 건설 자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했으며 아내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직장을 떠났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가게 직원들과 관리자를 통해 그의 알리바이를 재확인했다. 동료들은 존이 정말로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가게의 CCTV 시스템은 단순했고 녹화는 불규칙했으며 자주 지워졌지만 경찰은 존이 지정된 시간 동안 직장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일부 화면을 확보할 수 있었다. 로라와의 대화는 더 힘들었다. 그녀는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친구에게 건 전화를 상세히 확인하여 통화 시간과 길이를 기록했다. 전화 기록 조회와 친구와의 대화는 로라가 사건을 정확히 설명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모순이나 누락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날 경찰은 브라운 가족의 집을 전면 수색했다. 주거 공간, 차고, 다락방 및 인접 지역을 검사하고 기록했다. 경찰관들의 정중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는 부모에게 심각한 시련이 되었다. 결국 수색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존과 롤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했다. 둘 다 절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즉시 동의했다. 존이 먼저 검사를 받았고 전문가들은 그의 답변에서 거짓의 징후가 없다고 기록했다. 로라는 심한 감정적 긴장 때문에 검사를 조금 더 오래 받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녀의 진술은 완전히 진실했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부모는 더 이상 용의자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제 수사관들은 초기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했다.
지역을 재차 확인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자원봉사자들은 점차 수색을 중단했으며 사건은 미해결로 남을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1999년 8월 10일 10대들이 빅크릭 가을가의 불법 쓰레기장에서 낡은 냉장고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안에는 신원 미상의 유해가 있었고 사건은 중범죄로 전환되었다. 당시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 발견과 이전에 등록된 실종 사건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을 찾기 위해 오래된 보고서들을 샅샅이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냉장고 발견 후 첫 24시간 동안 형사들은 7월의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이웃들이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표준적인 보고서들 사이에서 7월 11일자 스티브 허드슨 순경의 짧은 기록이 수사팀의 주목을 끌었다. 오른쪽 이웃 아서 벤스, 야간 근무 후 잠을 잤다고 진술함, 차고에 강한 염소 냄새, 쏟은 기름을 청소했다고 설명함. 초기 조사 당시 이 세부 사항은 사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금방 옆으로 치워졌다. 그러나 이제 유해가 발견된 후 아서 벤스의 선택은 이상해 보였다. 염소계 표백제는 기름 자국을 제거하는 데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훨씬 더 자주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사용된다. 7월에 촬영된 아서의 부지 사진을 재검토하면서 수사관들은 최근에 씻겨 축축해 보이는 차고의 콘크리트 바닥을 발견했다. 초기 검사에서 놓쳤던 이 세부 사항은 이제 심각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경찰은 벤스가 엎질러진 기름보다 더 심각한 무언가를 숨기려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사망자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아서의 근무 일정, 그날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아서 벤스의 이름은 전체 목록에서 두드러졌고 염소계 표백제에 대한 기록은 수사를 새로운 버전으로 이끌 수 있는 잠재적인 단서가 되었다. 빅크릭 가을가 쓰레기장에서 냉장고가 발견된 후 경찰의 관심은 완전히 감식으로 옮겨졌다. 수사관들은 감식 결과에 따라 수사의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연구소가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형사들은 7월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오래된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이웃과 증인들의 진술을 재확인했지만 거의 모든 정보는 이미 익숙했고 새로운 것을 제공하지 못했다. 한편 동네는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더 이상 경찰서에 오지 않았고 수색 활동은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언론의 관심도 거의 사라졌다. 코디의 가족은 실수나 우연이기를 바라며 감정 결과를 계속 기다렸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불확실성은 수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중시켰다. 경찰은 실험 절차가 계속되고 있다는 표준적인 문구로만 대응하며 더 이상 논평을 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공식적인 확인을 기다렸고 그 후에야 향후 조치를 명확히 결정할 수 있었다. 마침내 8월 9일 코디가 실종된 지 거의 한 달 만에 수사관들은 전문가들의 예비 감정 결과를 받았다. 연구소는 발견된 유해가 바로 코디 브라운의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결론은 즉시 수사를 실종 사건에서 중범죄로 전환시켰다. 이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염소 냄새가 갑자기 주요 증거가 되었다. 한 달 전에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졌던 아서 벤스의 진술이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보였다. 경찰은 수색 절차를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형사 수사를 시작했으며 여기서 아서의 인물상이 중심이 되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수사관들은 벤스의 집과 차고를 재검사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전의 모든 자료, 사진 보고서, 순찰 기록들은 다시 기록 보관소에서 꺼내져 재검토되었다. 이제 수사는 코디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라는 전혀 다른 질문에 집중했다. 아서 벤스는 더 이상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고 이제 그는 수사의 주요 인물로 변모했다.
감식 결과 발견된 유해 신원이 확인되자 사건은 마침내 수색 단계를 벗어났다. 이제 경찰은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형사들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 확신이 섣부른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주요 장애물은 빅크릭 가을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냉장고 그 자체였다. 그것은 수사에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았다. 누군가 정성껏 손을 썼다. 냉장고 본체에서 출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모든 번호, 스티커, 표시가 사라져 있었다. 그것을 거기에 둔 사람은 발견물이 익명으로 남기를 분명히 원했다. 쓰레기장도 수사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불법적인 장소였다. 경찰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쓰레기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확인했지만 목격자나 유용한 증언은 찾지 못했다. 당시 그런 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시각적 증거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다. 수사가 급속히 동력을 잃자 사건을 이끄는 로버트 도일 형사는 수색 초기 며칠 동안 수집된 오래된 보고서, 즉 출발점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험상 답은 종종 처음에 주목하지 않았던 사소한 세부 사항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코디가 실종된 7월 11일에 순찰 경찰관들이 작성한 모든 문서를 요청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도일은 건조하고 전형적인 문구들을 주의 깊게 읽었다. 이웃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으며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의미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형사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순찰 경찰관 스티브 허드슨의 보고서에는 오른쪽 이웃인 아서, 벤스가 코디가 실종된 날 야간 근무 후 잠을 자고 있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다. 도일이 다른 많은 문서에서 이미 보았던 표준적인 설명이었다. 하지만 끝에 있는 작은 추신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순찰 경찰관은 벤스의 차고에서 나는 강한 염소 냄새를 언급했고 그는 그것으로 쏟은 기름을 닦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도일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 특이한 사실을 수첩에 기록했다. 염소계 표백제는 기름을 청소하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용제나 톱밥을 사용하는데 이는 모든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순찰 경찰관은 이것을 특이한 것으로 분명히 기록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이 세부 사항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형사는 소년이 실종된 날 촬영된 벤스의 부지 사진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중 하나에는 착오가 있었고 그곳의 콘크리트 바닥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해 보였다. 마치 최근에 꼼꼼하게 닦아낸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깨끗했다. 이것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웃에 사는 사람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일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가장 의심스러운 이상한 점조차 우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벤스의 집과 차고를 재검사하기 위한 공식적인 요청서를 작성했다. 중요한 것은 이웃 자신이 용의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단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우토차기 위한 재확인일 뿐이었다. 아서 벤스는 아직 사건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름은 따로 강조되었고 수사 자료에는 이 사람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메모가 추가되었다. 오랫동안 완전히 익명으로 남아있던 냉장고는 마침내 약하지만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특정 인물과의 연결고리를 얻었다. 도일 형사에게 이것은 유죄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러나 범죄를 해결하는데 종종 이런 사소한 점과 이상한 점들이 이어진다. 이제 수사의 과제는 이 연결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그 뒤에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는지를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로버트 도일 형사는 순찰 경찰관 보고서에서 발견된 이상한 점만으로는 브라운 가족의 이웃을 심각하게 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직업적인 불안감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일상의 세부 사항들이 올바르게 해독된다면 수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일은 차고 청소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범죄과학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이미 어려운 사건에서 경찰을 도운 경험이 있는 베테랑 법의학 전문가 토마스 머레이와 연락했다. 대화는 차분하고 사무적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현재 수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형사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갔다. 그는 간단하고 언뜻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질문을 던졌다. 자동차 기름이 콘크리트 바닥에 쏟아졌을 때 보통 무엇으로 제거하는가? 머레이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름은 보통 특수 용제나 일반 가정용 비누로 제거하거나 톱밥이나 흡착제를 사용하여 흡수시킨다고 했다. 거의 모든 자동차 운전자나 차고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이었다. 도일은 왜 이 세부 사항에 관심이 있는지 묻지 않고 그를 훨씬 더 걱정하게 했던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갔다. 만약 누군가 콘크리트를 청소하기 위해 염속의 표백제를 사용했다면 어떨까? 전화기 저편의 전문가는 잠시 침묵하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하더니 염소 함유 용액은 기름 얼룩 제거에 거의 쓸모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약품은 유기물 흔적을 제거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혈흔을 없애고 싶을 때처럼 말이다. 형사는 전문가에게 감사를 표하고 통화를 마쳤다. 이제 책상에 앉아 보고서의 문장들을 다시 읽으며 그는 나서 벤스가 순찰 경찰관에게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수색 초기 며칠 동안에는 이것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소한 일처럼 보였다. 그때 벤스는 야간 근무 후에 잠을 잤고 차고를 청소하기로 결심했다는 표준적인 설명을 한 평범한 이웃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 설명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제 도일은 이것을 다시 검토하며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형사는 거짓말 하나만으로는 심각한 혐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거짓말에는 더 간단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었다. 벤스는 긴장이나 두려움 또는 코디의 실종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이유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팀은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사건을 진전시킬 기회를 처음으로 얻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번 거짓말을 했다면 그는 다른 것에서도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이것은 그날의 그의 모든 이야기를 다시 훨씬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증인들을 재확인하며 모든 사소한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형사는 유기 화합물 흔적을 감지하는 특수 시약을 사용하여 벤스의 부지와 차고를 재검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염소 냄새가 코디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안타까운 우연의 일치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결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었다. 도일에게는 한 달 전에 기록되어 당시에는 사소해 보였던 이상한 점이 실제로는 코디의 실종에 연루된 사람이 저지른 첫 번째 심각한 실수일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왜 벤스가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는지 형사는 아직 이해할 수 없었다. 일어난 일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간단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세부 사항을 꾸며낼 이유가 없다. 이제 수사에는 중요한 전망이 열렸다. 아서 벤스는 자신의 진술에 얽힌 우연한 인물이거나 코디 브라운이 실종된 날 일어난 일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것이 수사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자신의 착오에 대한 진실을 그렇게 서툴게 숨기려 했던 이웃이 실제로는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연구소에 전화한 후 로버트 도일 형사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그는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교착 상태에 빠진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단서를 얻었다. 하지만 도일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차고를 정성껏 청소했다면 경찰이 무언가를 찾을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을까? 그는 시각적으로 그 공간이 완벽하게 세척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는 전문가들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임스 하트만에게 연락했다.
그는 일반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증거를 여러 번 찾아낸 경험 많은 범죄학자였다. 하트만은 루미놀을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이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헤모글로빈 흔적에 반응하는 물질이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 시약은 한때 혈흔이 있었던 곳이라면 철저히 청소된 부분까지도 빛나게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용의자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상황이 있었다. 하트만의 말에 따르면 표백제를 사용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좋은 해결책처럼 보일 뿐이다. 그것은 실제로 혈액을 탈색시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혈액에 있는 철분은 표백제가 제거할 수 없다. 더욱이 루미놀과 염소 함유 약품의 화학 반응은 발광을 수십 배 증폭시켜 처리된 장소를 훨씬 더 눈에 띄게 만든다. 따라서 흔적을 숨기기 위해 염소 함유 약품을 사용한 사람은 그것들을 제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학자들을 위해 그것들을 밝게 비춰준 셈이다. 바로 그날 저녁, 수사팀은 아서 벤스의 집에 도착했다. 시약을 뿌리기 전에 차고 바닥을 먼지로부터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조심스럽게 루미놀 용액을 분사하기 시작했다. 거의 즉시 차고의 콘크리트 바닥이 밝게 빛나기 시작하며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거대한 구역을 드러냈다. 얼룩의 크기와 밝기는 바로 이곳에서 최근에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수사팀은 처음으로 아서의 단순한 기름 얼룩에 대한 버전이 의식적인 거짓말이었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인된 증거를 얻었다. 이제 도일 형사는 무엇을 기반으로 향후 수사를 구축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벤스는 경찰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차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숨기기 위해 노력했다. 도일은 이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서 벤스는 단순히 의심스러운 이웃에서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변모했다. 공포 상태에서 저지른 그의 경솔한 행동이 경찰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기회가 된 것이다. 수사관들은 처음으로 이웃의 이상한 행동 뒤에 단순한 당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모든 노력은 벤스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착오의 흔적을 그렇게 서둘러 없애면서 정확히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되었다. 루미놀 검사로 아서 벤스의 착오에서 명백한 흔적이 나타난 후 도일 형사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는 이 결과만으로는 법정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공식적인 기소를 위해서는 예비검사가 아닌 공식적으로 허가된 수색 과정에서 수집되고 문서화된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이전의 루미놀 검사는 의심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즉 예비 단계에 불과했다. 이제는 법원 영장, 범죄 과학자, 그리고 모든 샘플과 흔적에 대한 최대한 상세한 문서화가 포함된 전면적인 공식 검사가 필요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도일은 수사의 결정적인 단계가 다가왔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공식 검사를 준비하는 동안 경찰은 벤스에 대한 비밀 감시를 시작했다. 형사들은 경찰이 그의 착오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보인 후 그의 행동이 변할지 알아야 했다. 하지만 아서 벤스는 불안이나 걱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이전과 같았다. 야간 근무, 집으로의 귀가, 평범한 상점 방문.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이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숨거나 가능한 증거를 파괴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의 평온함은 언뜻 보기에 경찰이 실수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는 일부 형사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그들 사이에서는 수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일은 동료들의 의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에게 벤스의 평온함은 그의 무죄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치밀함과 냉정함의 증거였다. 그는 다시 벤스의 개인 파일을 검토하고 이웃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모두가 벤스는 날카롭고 성급하며 사소한 이유로 이웃들과 자주 충돌하는 사람이라고 확인했다. 이웃들의 초기 증언을 떠올리며 도일은 확신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갑작스럽고 통제 불가능하게 폭발할 수 있고
그 후 결과를 숨기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감정과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깨끗한 증거가 필요했다. 형사에게는 법원의 허가와 범죄 과학자들을 동원한 착오의 공식 수색이라는 올바른 수단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팀은 검사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착오를 최대한 상세하게 조사하고 모든 센티미터를 꼼꼼하게 사진 찍고 문서화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공식 검사에서 아무것도 놓치거나 간소화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다. 검사는 나서 벤스가 야간 근무 후 집에 있도록 이른 아침으로 정해졌다. 경찰에게는 실수의 여지가 없었고 도일은 이 날이 사건 전체의 결정적인 날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확실한 증거를 얻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거짓된 버전을 따라왔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검사 전날 저녁, 도일은 다시 한번 모든 사건 자료를 검토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지만 다른 것도 이해했다. 실제 증거도 없이는 어떤 버전도, 심지어 가장 올바른 버전도 가설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내일 범죄 과학자들이 아서 벤스의 착오에서 무엇을 찾느냐에 달려 있었다. 아서 벤스의 착오를 루미노를 사용하여 예비 검사한 후 도일 형사는 처음으로 심각한 단서를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과학자들이 완전한 실험실 감정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그 흔적이 누구의 것인지 단정할 수 없었다. 추가적인 확인 없이는 결론을 내리기에 시기상조였다. 중요한 것은 용의자가 어떻게 흔적을 숨기려 했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이 공식적인 검사와 발견된 샘플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준비하는 동안 도일과 그의 동료들은 이웃들을 다시 한번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벤스의 성격 특성과 습관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신문 결과 아서 벤스는 단순히 이상한 이웃이 아니었다. 많은 주민들이 불쾌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와 엮이지 않으려 했다고 인정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벤스는 길거리에서의 시끄러운 대화, 잘못 주차된 자동차, 그의 울타리 근처의 쓰레기 등 사소한 일로 사람들과 자주 충돌했다. 하지만 최악은 어린이들의 놀이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다. 근처에 사는 한 가족은 어느 날 아서가 마당으로 나와 동네 10대들이 그의 집 근처에서 너무 시끄럽게 자전거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른 이웃들은 벤스가 자신의 부지에 들어온 공을 여러 번 가져가 버렸고 불만을 표시하며 조용하고 보란 듯이 그렇게 했다고 회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그의 집 근처에서 놀지 말라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벤스가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낮에는 잠을 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휴식 시간 동안에 어떤 소음도 그를 극도로 짜증나게 하고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전에 그의 공격성이 소리 지르기와 지적을 넘어섰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바로 이 때문에 경찰과 처음 만났을 때 이웃들은 벤스가 코디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지만 위험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일 형사는 상황을 다르게 보았다. 그는 억압된 짜증이 지속적인 수면 부족과 일상적인 갈등으로 증폭되어 어느 순간 통제 불가능한 분노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성격의 사람에게는 비록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설명 가능한 동기였다. 또한 도일은 코디가 실종되기 며칠 전 벤스가 다른 이웃 아이들의 부모와 아이들이 실수로 그의 울타리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심하게 다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갈등은 또 다른 다툼으로 끝났지만 아무도 수년간 쌓인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그날의 그림이 수사팀에게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이것은 미리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용의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일상적인 분노의 폭발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동기의 명확성조차도 법적으로 확인된 증거가 필요했다. 모든 것은 공식적인 검사와 감정 결과에 달려 있었고 이는 수사팀의 버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해야 했다. 1999년 8월 13일 저녁 7시경
로버트 도일 형사와 범죄과학자 팀이 아서 벤스의 집에 도착했다. 그들 손에는 착오를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공식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 영장이 있었다. 이 단계에서 수사팀은 즉시 혐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었다. 먼저 이전에 발견된 흔적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내야 했다. 아서 벤스가 경찰을 맞으러 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평온해 보였다. 형사는 그에게 차고 검사 영장이 있다고 알렸고 벤스는 짧고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의 어조와 행동은 그가 수색 결과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몇 분 동안 벤스는 옆에서 범죄 과학자들의 작업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방해하지도 일어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차고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미리 알려달라는 형사의 요청에 그는 단지 무관심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그곳에는 오래된 잡동사니와 오랫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도구들 뿐이라고 설명했다. 벤스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동안 범죄 과학자들은 검사의 결정적인 부분, 즉 작업대 근처 바닥에 루미놀 용액을 뿌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예비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나중에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공식적이고 철저하게 기록해야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차고에 불을 껐다. 잠시 동안 완전한 침묵과 어둠이 찾아왔다. 몇 초 후 콘크리트 표면에 밝은 파란색 얼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크기는 약 2헥사피트로 상당했고 마치 그곳을 일부러 오랫동안 청소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루미놀 반응을 본 벤스는 처음으로 명백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는 바닥에 몇 달 전 자신이 쏟았다는 오래된 페인트나 가정용 화학 물질의 얼룩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서둘러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게 들렸지만 형사들은 그의 억양과 얼굴의 긴장감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차렸다. 그러나 이제 용의자의 말은 거의 의미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검사 결과를 꼼꼼히 기록하고 얼룩을 사진으로 찍었으며 추후 실험실 감정을 위해 바닥에서 샘플을 채취했다. 공식적인 수색 절차는 완전히 준수되었다. 도일 형사는 수사가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고 느꼈다. 물론 범죄 과학자들이 최종 감정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지만 벤스의 행동과 차고에서 일어난 일을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는 이제 의심스럽기 그지 없었다. 팀은 아직 아무런 혐의도 제기하지 않고 작업을 마쳤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이 최대한 완전하고 확인된 그림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감정은 발견된 흔적의 정확한 성질을 밝혀내야 했고 그 후에 수사팀은 의심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공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차고의 콘크리트 바닥이 뚜렷한 파란색 얼룩으로 밝혀지자 아서 벤스는 급격히 변했다. 그의 이전의 자신감과 냉정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 순간 그의 어떤 설명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다. 로버트 도일 형사는 용의자의 반응을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히 착오를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분석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법적으로 공식화된 절차였다. 샘플에 대한 첫 번째 감정 결과는 이미 빅크릭 쓰레기장에서 코디의 유해 근처에서 발견된 물질과 발견된 생물학적 흔적의 일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소를 위해서는 경찰이 재감정을 실시하고 연구소의 최종 결론을 받아야 했다. 아서는 다시 일상적인 얼룩과 우연한 화학 약품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이제 그의 말은 혼란스럽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 자신도 그런 설명이 소용없고 명백한 사실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범죄 과학자들은 절차의 모든 단계를 꼼꼼히 기록했다. 그들은 법정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수집하고 본 것을 정확하게 문서화했다. 벤스는 개입하려 하지 않고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사관들이 모든 행동의 문서화와 필요한 샘플 수집을 마친 후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벤스에게 코디 브라운의 사망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아선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저항 없이 수갑을 채우는 것을 허락했다. 이웃들은 불안과 불신 속에서 멀리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벤스가 사소한 일로 자주 공격성과 불만을 표출했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평범한 일상적인 갈등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체포 후 경찰은 현장에서 작업을 마쳤다. 채취한 샘플은 예비 감정의 결론을 확인하고 수사의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어야 할 최종 분석을 위해 연구소로 보내졌다. 도일 형사에게 이날은 빅크릭 쓰레기장에서 이상한 냉장고를 발견한 10대들의 평범한 전화로 시작된 수사의 결정적인 단계가 되었다. 이제 사건의 그림은 명확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실종으로 시작된 것은 일상적인 분노의 폭발과 그에 따른 범행 은폐 시도의 결과였다. 이제 경찰에게 남은 것은 공식적인 실험실 결과를 얻고 사건을 법원에 넘기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용의자의 유죄에 대한 의심은 사라졌고 수사는 최종적이고 논리적인 결말을 향해 확신에 차 나아가고 있었다. 8월 13일 저녁에 체포된 후 아서 벤스는 경찰서로 이송되었지만 사건은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그가 코디의 실종에 연루되었다고 확신했지만 의심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종적인 실험실 감정 결과를 얻을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 며칠 동안 아서는 수사팀과 거의 소통하지 않았고 긴 대화를 피하며 최대한 간결하게 대답했다. 로버트 도일 형사는 상황을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 압박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연구소의 공식적인 결론만이 용의자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범죄 과학자들과 형사들은 추가적인 수사 활동을 벌였다. 그들은 벤스의 이웃들을 다시 신문하며 과거의 갈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몇몇 주민들은 아서가 정기적으로 소음에 대해 불평했고 사소한 일상적인 불편함에도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직장에서도 그의 까다로운 성격과 동료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다. 8월 18일 수사팀은 연구소로부터 공식적인 감정 결과를 받았다. 그 보고서에는 벤스의 차고에서 나온 생물학적 흔적이 빅크릭 쓰레기장에서 코디의 유해와 함께 발견된 샘플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이제 수사팀의 가설은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를 얻었다. 그제야 8월 22일 아서는 다시 신문실로 불려갔다. 이번에는 수사관들이 완전한 확신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벤스는 침묵 속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지 않으려 했다. 웃고 있는 코디의 사진, 쓰레기장의 냉장고 사진, 그리고 그의 차고에서의 루미놀 검사 결과 사진. 그는 더 이상 변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거의 40분간의 긴장된 침묵 끝에 아서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조로우며 생기가 없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벤스는 일어난 일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야간 근무 후에 매우 피곤했고 이웃집의 끊임없는 소음이 그를 화나게 했다. 코디가 다시 그의 집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아서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단지 상황을 멈추려 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났고 그는 코디를 세게 밀었고 더 이상 결과를 되돌릴 수 없었다. 아서는 공황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상세히 이야기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어난 일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차고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냉장고를 이용했고 그 후 염속의 표백제로 바닥을 닦으려 했다. 밤에 냉장고를 버려진 쓰레기장으로 옮기면서 아무도 그곳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랐다. 그 순간부터 아서는 매일 경찰이 그의 집 문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지냈다. 용의자의 이 진술은 이미 확보된 증거 및 실험실 연구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여
일어난 일의 전체적인 그림을 최종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했다. 이제 수사팀에게 남은 것은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길 준비를 하는 것뿐이었다. 수수께끼 같은 실종과 긴 수색으로 시작된 사건은 이제 모든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얻었다. 아서의 상세한 자백과 공식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은 1999년 7월 10일에 일어난 사건들을 상세하게 재구성했다. 오후 3시경 코디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부모는 집 안에 있었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지 않았다. 놀이 중에 공이 우연히 울타리를 넘어와서 벤스의 부지로 넘어갔다. 그는 야간 근무 후 잠을 자고 있었고 어떤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오후 3시 5분경 코디는 낡은 울타리의 구멍을 통해 이웃 부지로 들어갔다. 그는 잠기지 않은 차고 근처에 있던 자신의 공을 가지러 가고 싶었다. 외부 소음에 잠이 깬 아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미 짜증을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다. 차고 근처에서 코디를 본 그는 자신의 성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에게 맹렬히 다가갔다. 아서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소음을 없애고 코디를 떠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심한 짜증 상태에서 그는 통제력을 잃었고 차고에 다가가면서 예기치 않게 소년을 세게 밀었다. 코디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작업대의 콘크리트 모서리에 부딪혔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서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포와 혼란에 완전히 마비되었다. 다음 20분 동안 그는 정신을 차리고 어떤 해결책이라도 찾으려 애썼다. 그가 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결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다. 오후 3시 30분, 벤스는 코디를 차고에 있던 낡은 냉장고로 옮겼다. 그런 다음 그는 콘크리트 바닥에 작은 혈흔을 발견했다. 공포가 너무 커져서 그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상태에 굴복한 아서는 공업용 표백제 병을 집어들고 바닥에 얼룩을 꼼꼼히 닦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바로 이 행동이 그의 모든 계획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남은 시간 동안 벤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이웃들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 애쓰며 긴장 속에서 보냈다. 매 순간이 고통스럽게 길게 느껴졌고 그는 초조하게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7월 11일 새벽 3시경 아서는 냉장고를 자신의 픽업 트럭에 싣고 빅크릭 근처에 버려진 쓰레기장으로 가져갔다. 그는 그런 곳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든 것을 빠르고 최대한 조용히 처리한 후 그는 주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바로 표백제를 이용해 범죄의 흔적을 위장하려는 시도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변했다. 아서는 염소가 혈액을 숨기는 대신 루미놀이라는 물질과 특이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이 수사관들이 범죄 현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건 재구성은 아서의 자백과 완전히 일치했으며 수집된 증거를 확인했다. 이제 경찰은 7월 10일에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하는 최종적인 답을 갖게 되었다. 평범한 일상적인 갈등이 비극으로 번졌고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수사팀에게 남은 마지막 단계는 벤스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2000년 6월 오하이오 주법원은 아서, 벤스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이때까지 수사팀은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보했고 지역 주민들은 거의 1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기다리고 있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모든 주요 증거를 철저히 제시했다. 벤스, 자신의 상세한 자백, 범죄 과학자들의 보고서, 그리고 피고인의 착오와 빅 크릭 쓰레기장에서의 발견물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실험실 연구 결과, 검찰은 벤스가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했으며 이로 인해 수사관들의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변호인 측은 벤스의 행동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며 야간 근무 후에 심한 감정 상태와 신체적 피로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어난 일을 숨기려는 시도는 혼란스럽고 무모했으며 오직 공황과 두려움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 며칠 동안 법원은 양측의 주장, 증인 및 전문가의 증언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코디의 부모는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공개적인 토론에 참여하거나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법원은 감정을 배제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심리했다. 양측의 변론이 끝난 후 법원은 짧은 수기를 위해 휴정했다가 곧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돌아왔다. 아서 벤스는 2급 살인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행동했으며 수사에 장애물을 만들어 진실규명을 현저히 어렵게 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아서 벤스에게 오하이오 주립교도소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 후 재판은 끝났다. 설명할 수 없는 실종으로 시작되어 파르마 교회를 뒤흔들었던 이야기는 공식적인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주민들에게 이것은 일상적인 다툼이 제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가 되었다. 재판 후 메이플 드라이브의 삶은 이전의 리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브라운 가족은 2001년에 집을 팔고 이사하며 과거를 뒤로 하려 했다. 그들의 집은 곧 새로운 가족이 구입했지만 이웃들은 처음에는 부지가 비어 있었다고 말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사가 진행되던 곳에 사람들이 서둘러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빅크릭 가을가의 쓰레기장은 2002년에 청소되고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현재 그 자리에는 몇 개의 벤치와 무단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있는 작은 도시 공원이 있다. 아서 벤스는 오하이오주 메리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그는 규율 위반 없이 수감되어 있다. 그의 다음 가석방 심사는 2025년 6월로 예정되어 있다. 메이플 드라이브와 아서 벤스의 이야기는 카이어호가 카운티 주민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평범한 짜증의 폭발이 어떻게 여러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